군대가 강하냐 약하냐 하는 것은 그 사회가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한 것이거든요. 현재 초중 고등학교 또 대학교 이러한 젊은이들이 많은 기관들의 규율이라든지 또는 학업이라든지 거기가 강하다고 보시면 군대도 강한 거고요. 거기에 문제가 많다고 보시면 군대는 문제가 더 많은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대에 들어오면 새로운 마음으로 군에 임했습니다. 군인이 됐으니까 내가 참을 건 참고 견딜 건 견뎌야지 했는데 현재 한국의 군사력 세계 몇 위권에 든다고 보시나요? 제가 전직 군인으로서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군사력이 몇이다라고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위를 매길 수는 없고요. 다만 평균적인 그런 국가들보다는 그래도 유능한 능력 있는 그러한 군대를 갖고 있는데 우리의 상대인 북한도 전쟁만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비록 가난한 나라지만 우리가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지금 병사인 경우에 평균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북한은 100원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한 달에. 그렇다고 그래서 북한이 그 전투를 못하느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선에 가가지고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함부로 어떤 나라의 순위를 매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북한,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 비교했을 때 한국군의 진짜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래도 한다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 젊은이들이 그동안에는 나라를 지키겠다는 이러한 의지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강점으로 제가 보는데 지금 우리가 많이 이완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강하냐 약하냐 하는 것은 그 사회가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기 전에 현재 초중 고등학교 또 대학교 이러한 젊은이들이 많은 기관들의 거기에 우리가 현재 학교의 어떤 규율이라든지 또는 학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강하다고 보시면 군대도 강한 거고요. 거기에 문제가 많다고 보시면 군대는 문제가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군대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그대로 교육받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데가 군대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군대에 들어오면 새로운 마음으로 군에 임했습니다. 군인이 됐으니까 내가 참을 건 참고 견딜 건 견뎌야지 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그것마저도 없어졌습니다. 또 군대에 문턱도 안 가보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가 과연 필요하냐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 여성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가산점 받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강군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총도 쏘고 행군도 하고 좌양좌 우양우도 하는 그런 교련 훈련을 받고 있고요. 또 어찌됐건 군대가 속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겉 알맹이는 그럴싸하게 지금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세뇌를 잘 시켜놔가지고 북한 군인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선에 가서 포로가 안 되잖아요. 자폭을 하는데 자폭할 때 하느님을 찾거나 어머니를 찾는 게 아니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만세하고 자폭을 합니다. 수류탄을 까가지고 여기다 대고 죽고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유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면 일본은 지금 다시 그 보통 국가가 되겠다고 그래서 군대를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에요. 자위대를 군대처럼 만들겠다고 지금 돈도 많이 투자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위대가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될 게 많습니다. 특히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남성들의 대부분이 총을 쏠 줄 알아요. 근데 일본은 남성들 중에 총을 만져본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일본은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위를 매길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나라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강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일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I 첨단 무기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강한 군이 될 수 있는 걸까요? AI가 도입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자유세계에서는 AI가 자기가 판단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것은
통제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AI가 어느 표적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타격한다 이런 거는 할지 모르지만 타격하냐 마냐는 사람이 정하도록 한다는 게 우리 자유세계에서의 기본 공식입니다. 여태까지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공산국가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소위 말하는 킬러 로봇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AI를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뭘 만들어내면 좋게 쓸 수 있고 나쁘게 쓸 수 있는데 AI가 바로 그런 예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전쟁의 판도를 바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전투원이 하던 위험한 것을 로봇이나 드론 또 AI를 이용한 그러한 기계가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사람 수가 줄어든다? 이것은 꼭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AI를 프로그램도 시켜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정비도 하고 기름칠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투원의 숫자는 좀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국방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정의가 좀 틀려질지 모르지만 큰 변화가 있지 않을 것이다. 군대 규모는 어느 정도 유지가 필요할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적 군사력에서 질적 군사력으로 전환하려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은 우선 우리가 AI가 또는 로봇 드론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은 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들 무기를 무기화하는 거 이런 것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그 생각을 바꾸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구축해 놓은 여러 가지 그 규제들이 있습니다. 규제도 있고 어떤 원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칙이나 규제를 한번 잘 보고 새로운 시대에 이게 맞는가 해서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은 그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잘 마련해 둬야 돼요. 그러면서도 이것이 너무 확 풀어놓지 않는 이러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책임 있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짧게는 뭐 1년, 길어봤자 2년밖에 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장차관이나 또는 군대의 뭐 참모총장 이런 사람들은 1, 2년이 아니라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생각을 바꾸고 규제를 재검토하고 특히 결정권자들의 임기를 늘려서 하나의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국군이 KF-21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우리 KF-21이 현재까지 온 것은 대단한 성취입니다. 이렇게 빨리 또 성공적으로 항공기를 갖다가 만들 수 있을 생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갈 길이 더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하라고 그런다면 저는 우리 KF-21이 외국에 수출되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KF-21이 외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이 전투기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KF-21이 수출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배반 여건, 전투기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장비의 조합이라든지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 전장 환경에 잘 판단을 해서 그러한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대단한 성과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수출을 하지 못하면 이 이상 나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국형 3축 체계 킬체인 KAMD 대량 응징 보복은 현실적인 억지력으로 작동한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의 억지력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억지력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같이 합쳐서 우리가 현재 성공적인 억지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가 옛날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점점 바뀌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우리 보고 결국은 한국의
대북 방어 능력은 한국이 알아서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무리한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다 보면 국방비를 늘릴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대략 한 2배 이상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2배 이상 올린다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2배 이상 올린다고 그래서 비행기를 더 사고 배를 더 사는 것은 저는 현명하지 않다고 보고요. 2배 더 올린다고 하면 탄약 더 사고 보급물자 더 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투원들에게 좀 더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사들의 월급도 더 올려주고 특히 초급 간부들의 수당을 정상화시켜서 병사들의 월급이 향상되는 것에 따른 어떤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기를 좀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훈련도 위험한 훈련들이 많은데 그러한 위험한 훈련을 할 때 위험 부담이 좀 적도록 시뮬레이터라든지 또 모의기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충분히 예행 연습한 다음에 실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또 훈련하는 것 자체도 지금은 기초군사훈련 5주밖에 안 하는데 저는 한 3개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병사를 거듭나면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병사가 돼서 부대로 가고 그 3개월 동안에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사회로 나가야죠. 사회로 돌아갔을 때 사회가 이런 사람들을 보는 시각도 중요합니다. 야, 넌 왜 군대에서 쫓겨났냐? 이런 질문을 해야지. 야, 넌 좋겠다. 군대 안 가서.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되는 거죠. 현재는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군대를 안 가면 부끄러운 사회입니까? 아니면 부러운 사회입니까? 이런 사회들이 빨리 이런 사회 현상이 빨리 고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어서 우리가 억지력이 단순히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실화된다면 한국군이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할 핵심 전력 분야는 무엇이라 보십니까? 지금 미국은 엄청난 빚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매달 이자만 해도 수천억 달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비를 줄이고 특히 군대를 줄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육군을 많이 줄이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공군은 건드리지 않거나 좀 늘리고 육군을 많이 줄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큰 그림 속에서 지금 미국은 어디서 줄일까? 유럽에서 줄일까? 중동에서 줄일까? 아프리카에서 줄일까? 아시아에서 줄일까? 지금 그것만 지금 보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러한 큰 상황에서 고려가 되고 있는 게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한미군이 줄어들지 안 줄어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주한미군도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미군을 줄일까 이런 검토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국방력을 잘 강화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혹자들은 우리 대한민국 군대가 세계 5위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계 5위라 그러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인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평가인지 저는 불가사의합니다. 이 국가의 군사력 순위를 매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보이는 그 탱크라든지 비행기 숫자가 아니라 그 나라 국민들의 싸우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 이거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5위다. 우리가 북한보다 70배 더 그 부자 나라고 북한의 전체 총 생산보다 우리나라 국방비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나라 국방에 지금보다 더 늘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러한 생각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재판단을 해야 됩니다. 과연 그런가? 최근 보도에 의하면 지금 군 간부들이 지난 5년 사이에 조기에 군을 떠나는 숫자가 2배, 3배 늘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직업 군인들이 특히 군의 허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기에 전역한다는 것은
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이런 거를 논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방금 얘기한 그런 군의 사기, 군기 여기를 어떻게 보완할 건가 이런 것을 중점을 두고 그와 동시에 미국하고 잘 협조해서 주한미군의 변동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2025년 현재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 군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장군님이 보시기에 지금 한국군은 미군 없이 독자 지휘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당장 받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분명한 것은 연합작전 능력이 저하가 된다는 겁니다. 이 연합작전 능력이 저하가 되는 만큼 그것을 우리가 보완하려면은 돈과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준비는 해왔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불충분하고요. 또 최근 들어서 우리가 했던 노력들이 불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오되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거예요.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군 사령관이 행사하게 놔둔 가장 큰 이유는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묶어놓기 위해서 한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다시 전환해서 받아온다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주한미군의 감축 여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특히 미국이 지금 전 세계 미군을 줄여나가고 있는 단계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경제도 어렵고 한데 지금 꼭 그거를 앞으로 5년 내에 받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전시작전 통제권을 돌려받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작전의 능력이 변화하는 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면서 가져오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최근 한미연합훈련이 AI 전장 시뮬레이션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한미군은 어떤 기술적 전력 자산이 더 중요할 거라 보십니까? 지금 세계 전쟁 추세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중, 해상, 지상전이 옛날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그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어요. 바다에서 싸우다가 땅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땅에서 있다가 바다로 가기도 하고 하늘에서 싸우다가 땅으로 막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과 기계가 같이 싸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벌써 로봇들이 같이 인간하고 돌격도 하고 부상자를 후송시키고 무거운 기관총을 들어주고 또 위험한 곳을 먼저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드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지금 획기적인 무기로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기계가 같이 싸우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AI입니다. AI. 그래서 AI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가 필요한데 지금 이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이러한 나라들 중에 우리한테는 별로 그렇게 반가운 소식이 아닌 것이 중국이 빅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추세 속에서 AI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전투의 역량이 커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전투기하고 미국 전투기하고 싸우면 현재는 중국 전투기가 이길 확률이 그렇게 높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미군 조종사의 기량이 더 좋기 때문이죠. 비행기도 비행기지만. 그러나 만약에 AI를 갖다가 접목시킨 그러한 전투기가 중국 쪽에서 나온다 그러면 사람이 조종하는 전투기를 능가한다고 지금 모든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되면은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음 세대의 전투기는 사람이 타지 않는 전투기가 나올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AI하고 같이 접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AI가 앞으로 5년 이내에 얼만큼 발전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자유 세계에서는 AI에 대한 어떠한 한계를 만들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독재 국가들, 공산 국가들은 그러한 한계를 두지 않고 AI로 하여금 스스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연구도 하지 않는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AI가 앞으로 세상을 좋게 바꾸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전장에서는 특히 독재 국가에서는 굉장히 무자비한 그러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영화로만 봤던 그러한 살인 로봇들이 피도 눈물도 없이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장면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중국이 최근 주한미군을 동북아 안정을 해치는 군사 거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전략적 메시지는 실제 한반도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있음으로써 동북아의 안정을 가져온다는 것은 사실 중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우리가 공동으로 관리하겠다고 한 서해 공동 관리 구역에다가 부유물을 이런 방구 얘기도 없이 그 시설물을 설치하는 이러한 행태가 오히려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방공 식별구역에 무단으로 막 들어오는 거, 뭐 국제법적으로 못 들어오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들어올 때 좀 협조하고 들어오면 좋겠는데 마치 운전하다가 깜빡이 안 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것을 계속 초래하는 이런 행동들을 자꾸 하니까 나라를 지켜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면 그런 저런 행동을 할까. 그래놓고는 서운하다고 얘기하는데 중국이 주한미군을 그러한 군사 거점으로 보는 것은 도둑이 제발이 저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최근 일본과의 안보 협력이 확대되면서 한미일 삼각연합훈련이 정례화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이 구조에서 갖는 전략적 위치는 무엇이며 한국이 이 흐름 속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려면 어떤 군사 외교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한미일 군사 협력이 조금 증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한반도에 만약에 무슨 위기가 온다 그러면 일본은 우리 한국의 큰 후방 기지입니다. 거기로부터 탄약도 만들어서 가져오고 의약품도 만들어서 가져오고 또 여러 가지 군사 자산들이 집결해서 한반도 작전에 투입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는 말은 안 했지만 이제 점점 미중 간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러한 현실적인 것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개 나라가 이제 훈련을 같이 한다고 하는데 훈련 내용을 보면 공격적인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먼저 공격을 받으면 그때 대응하는 반작용으로 하는 방어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 외에는 호송 임무, 즉 수송선이 A 지점으로부터 B 지점 갈 때 그거를 수송해주거나 이럴 때의 호송 작전, 에스코트라고 하는데요. 그런 작전들을 하는 것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전들은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도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탐색 및 구조 작전이라고 있는데 하다못해 민간 배가 풍랑을 만나서 만약에 구조를 필요하게 되면 가까운 일본 배를 부른다든지 가까운 우리 대한민국 배를 부른다든지 미국 배를 부른다든지 이런 거를 부르고 할 때 전화번호라도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평소에 연습하는 수준에서 우리는 주로 평화적 목적으로 이런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연습은 사람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들이 매우 중요하고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어떤 재난이 있을 때 이럴 때 활용이 되는 거고 또 상대방들한테는 이게 쟤네들은 건들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주한미군이 동맹의 상징에서 기술 기반 전력의 핵심 허브로 재정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주한미군이 현재 어떤 역할의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가장 큰 역할은 억제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이 나지 않도록 억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가 바로 유엔군 사령부입니다.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가 대한민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는 물론이고 16개 나라가 여기에 참여를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보장하고 또 대한민국이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 그런 공격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잘 감시해주고 또 만에 하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우리에게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유엔군 사령부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도 주한미군이지만 유엔군 사령부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미군 못지않게 비록
규모는 굉장히 작지만 그 규모에 비해서 전 세계의 어떤 보증수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억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한미군의 주 임무는 그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다만 미국하고 중국하고 다른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주한미군이 핵심 초점은 북한에 있지만 만에 하나 여력이 있다 그러면 그쪽에도 일부 병력을 보낼 수도 있다 하는 게 전략적 유연성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죠. 옆집에 불이 났는데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는 가기 전에 가야 된다면 안 갔으면 좋겠고 가야 된다면 우리하고 얘기하고 가라 하는 그런 수준에서 지금 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연합작전 지휘 실무를 경험하신 분입니다. 실전 훈련에서 한국군과 미군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무엇이었고 한국군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리더십 또는 체계는 무엇인가요? 가장 뚜렷한 차이는 장비 차이죠. 그래서 우선 미군들은 최첨단 장비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는 아직 못 미치는데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못 미쳤다고 그러지만 지금은 관심이 없어서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장비에 그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투기나 전투함은 미군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항목들도 꽤 있어요. 그러나 일반 육군, 지상군의 장비에 있어서는 우선 미군들보다는 적다. 두 번째는 보급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는 맨날 전투 위주로 이렇게 하는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보통 장군은 작전을 생각하고 위대한 장군은 보급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탄약과 물, 식량, 그리고 요새는 배터리입니다. 이 네 가지를 어떻게 갖다 줄 것인가. 미군은 여기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러고도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보급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쓰죠. 이거는 뭐 된다 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리더십에 관련된 건데 미군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상호 존중이 굉장히 의식화되어 있습니다. 장교들은 부사관을 존중하고 부사관들은 장교들을 존중하고 장교와 부사관은 병을 존중하고 병은 또 부사관과 장교를 존중하고 상경하에라고 위에서는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존경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는 구호에만 끝이지 말고 모든 부대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제가 보기엔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차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면 우리나라 군인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정말 훌륭한 그러한 군인들이 많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좀 더 보급에 대한 것을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보병들이 가져야 될 기초 무기를 좀 잘 해주고 또 서로 간에 존중하는 마음이 더 향상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지만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역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생각과 보는 시각은 군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군대는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고 그 사기는 여러분들이 정해주는 겁니다. 군인들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군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소박한 채널을 하나 갖고 있는데 전인범 채널입니다. 재미없는 얘기가 많이 있지만 유익한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들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